네, 오늘은 4월 22일입니다. 돌아가신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주식회사 동방 평택지사에서 우리는 이성우님을 보내고 난 뒤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산재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유족 대리를 맡았던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벌써 세월은 1년이 지났고 아직도 아버지는 선호를 생각하면서 눈물부터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픕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반가운 것은 친구들이 장례식 때 와줬던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와줘서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지난 1년 전에 선호가 죽고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는 무엇이었을까를 오늘 되돌아보는 날이기도 하겠죠. 재판과 이런 경과는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묻혀있던, 가려져 있던 항만의 노동자들의 삶을 드러내준 사건이었습니다. 구의역 김군이 우리가 타고 다니던 지하철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세상에 알렸듯이, 그리고 김영균이 우리가 흔하게 쓰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그 실체를 죽음으로 드러냈듯이, 바로 이선호는 자신의 죽음으로 항만에 열악했던, 그리고 죽음을 잉태하고 있던 그 작업 현장을, 그 작업의 환경을 그대로 우리 사회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격을 받았고, 안전을 사각지대로 몰았던 자본과 기업들에 대해서 수사와 법원이 단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3일 평택지원에서 판결을 했을 때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기업의 동방의 대표이사는 아예 기소조차 대상이 되지 않았고 수사 대상이 아니었죠. 평택지사장이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지만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는 실형 선고가 없는 재판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려 매출이 5천억에 달하는 주식회사 동방에 대해서 검찰이 500만 원의 구형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심 재판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가 안전의 사각지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업들의 탐욕과 그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사법당국이 우리 기업들이 안전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1월 27일 드디어 구의역 김군, 김영균, 이선호의 죽음을 딛고 만들어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어떻게 경영 책임자가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지에 모든 노력과 투자를, 그리고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김현장을 선임하고 율촌을 선임하고 태평양을 선임하고 광장을 선임하고 그들은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바꾸고 안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위헌으로 몰아넣고 홈집 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순호 일주기를 맞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 곳곳에 위험이 있었는지를 새삼 되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호 사건이 남긴 성과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로 요약하면 그동안 항만 사업자들에게 완전히 내막급여였던 안전관리를 해양수산부가, 정부가 안전관리의 주체로 다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관리를 더 이상 민간인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당시에 우리는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헌으로 몰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결전의 의지를, 마음을 다져야 될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들의 항소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재판 기일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다시 관심과 힘을 모아서 안전을 무시한 기업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리고 언론이 감시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순호 일주기를 맞아서 그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친구들과 여기 많이 모이신 분들과 함께 되새기면서 선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언론 노동자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애써주셔서 우리 고 이선호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1년 전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의 또 투쟁으로 인해서 또 이선호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 특별법도 발의가 올 8월에 항만안전 특별법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항만안전 특별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어떤 그 감시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수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내부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고 이선호님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런 안전 사각지대가 항해라는 특수성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예방과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그런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도 꼭들 확인해 주셔야 될 것은 항해 인력 구조의 문제에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평택항에 25개의 항만 운영사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가 약 2,7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비정규직이 1,700명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 비율이 61%입니다. 기자들께서 보시다시피 뒤에 보시면 컨테이너가 수북히 쌓여 있고, 또한 이러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여러 장비들이 있습니다. 겐츄리도 있고 TC도 있고
또 야드 트랙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중장비들이 존재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장에는 작업을 할 때 안전관리자가 입회해 있거나 또는 수신호자가 존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항이라는 곳이 뭐 사진 촬영도 못하게 하고 또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그런 보안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평택 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작업들을 외부인들이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부인들이 진술해지지 않으면 접근하기조차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또 내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께 발언을 요청하거나 증언을 요청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평택항에서 그냥 자료에 의할 때 운영사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할 때 61%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이들은 다 계약직 노동자들입니다. 이 계약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게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더 이상 안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전히 평택항에서는 위험한 업무들이 비정규직에게 전가되고 있고 심지어는 안전관리도 하청을 줘서 안전관리마저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전한 평택항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서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법적으로도 불법 파견적인 요소가 다분히 존재합니다. 정규직 노동자는 2시간 일을 하고 1시간 휴식을 취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3시간 일하고 1시간 휴식을 취하는 이러한 구조, 또한 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2박 3일 연속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노동자들이 안전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용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안전한 평택항을 이룰 수 있는 선결 과제다라는 것을 여기 계신 언론 노동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계기관들이 조금 더 항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산재 사망 사고는 숫자로만 기억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죽어가다 보니 너무나 우리는 무감각해져 있고 숫자로만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노동자의 삶, 노동자들의 가족 이런 부분들은 그냥 숫자로만 나와 있을 뿐인 겁니다. 늘 관계기관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나 대책을 세우고 언론에 어떠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문제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땜빵식 처방만 여전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택이 전국에서 산재 사망 비율이 전국 2위 도시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택시장이 혹은 평택고용지청장이 또 해수부 장관이 경기 평택항만공사에서 현장을 순회하고 안전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어 있는지 돌아봤다는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태가 어떤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그런 관계기관장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도저히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변변한 토론회조차 평택항의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토론회조차 열린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평택항의 물동량을 늘려서 더 많은 이윤을,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까, 그런 토론회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제2, 제3의 이선호님과 같은 불행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어느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언론 노동자들께서도 정말 평택항 안전한가와 관련해서 더욱더 밀착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선우님 돌아가신 지가 1년이 넘었네요.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이선우님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60일 동안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영안실을 유지했던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영안실을 유지했던 기억과 또 평택역 앞에 천막을 치고 우리 시민들에게 억울한 이선호님과 같은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추모의 텐트를 세웠던 그 기억도 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해수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다 와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머리를 읊조리며 죄송하다고 사죄를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우리 이선호님이 어떻게,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사고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집중집회를 열기도 했고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판에서는 실형을 때렸다고는 하지만 벌금 몇 천만 원과 인신구속을 하지 않는 처벌이 전부 다였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때 당시 죄송하다고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선고받은 형량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그 사고심리, 그것이 이 사고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1층에는 조촐하지만 분향소가 꾸려져 있습니다. 1년 내내 이 분향소에 향냄새가 가실 날이 없습니다.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날이니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안자사가 나지 않도록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달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설 연휴가 시작되던 날 중대재해 사망사고 1호가 경기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삼표라는 회사가 중대재해 1호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성남 판교에서 엘리베이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 1, 2호가 전부 다 경기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삼표 회장 사고 나자마자 죄송하다, 우리가 현장 관리를 잘못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놓고 얼마 전 뉴스에 내부에서 자료 삭제하고 증언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총이라는 경영인들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은 저 누더기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해야 된다면서 수천억씩 줘가며 거대 로펌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 그만 죽을 수 있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허술한 법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나마도 없으면 아무데도 호소할 데 없는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전면 개정돼야 되고 그 대표자에 대한 징역형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됩니다. 애꿎은 노동자들의 목숨값으로 빚값으로 만들어진 그들의 이윤이 고스란히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작년 4월 22일 아침 선우와 저는 지 엄마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이곳으로 출근하였다가 선우는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원청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바라며 59일 동안 제 아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피말리는 투쟁에 시간을 버틴 결과 원청 최고 책임자에게 사고 책임자의 엄중 문책을 약속받고 제 아이의 장례를 치렀으나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고의 책임자 최모 부장은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피해자 가족에게 조롱 섞인 웃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초 3표 산업 근로자 매몰사고,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여천 NCC 폭발사고 등 오늘까지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뉴스만 있을 뿐 단 한 번이라도 사업주가 구속이 됐다는 소식을 접해보지 못하였습니다. 경제인연합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수정해달라고. 기업주들이 위축이 되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한 집의 가장, 누구 집의 자식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부부를 잃을 슬픔, 자식을 잃은 고통보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게 더 힘이 듭니까? 저는 이 비열한 기업 동방이 사고 책임자 최모 부장을 어떻게 중징계를 하는가 두 눈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원청의 처리 결과에 따라서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법부는 법의 엄격한 잣대로 기업주를 구속 수사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면 기업주는 반드시 구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만
이 안타깝고 원시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산업재해 사고가 나기 전에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죽기 전에 죽음을 막아 주십시오. 더 이상은 죽지 않게, 더 이상은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